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오늘도 즐겁게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심특허 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대표 변리사를 초대했는데요. 저희가 이제까지 안유화 교수라든가 또 여러 패널들을 모시고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영상을 보신 구독자분들이 많은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 가운데 중국에서 정말 손해를 많이 봤다. 중국은 상대하지 못할 곳이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의견들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국을 상대로 뭔가 돈을 벌려고 하는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나라인지 혹은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팩트를 좀 체크해 보고자 유성원 대표 변리사를 초대했는데, 일단 유성원 대표 변리사가 속해 있는 지심특허 법률사무소가 해외 지적재산권 전문 네네, 맞습니다. 사무소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상표권과 관련해서 50건의 예, 꼭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작년에 중국 상표 브로커들,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이제 선점 등록해서 상표권 일종의 장사를 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요. 그 브로커들을 상대로 총 53개의 기업이 모여서 대규모 공동소송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53건의 소송을 작년에 제기했는데, 올해 그 53건의 소송이 모두 굉장히 좋은 결과로 승소 판결이 나서, 예, 그래서 좋은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예, 하여튼 이렇게 실력이 있는 곳이고, 또 중국 비즈니스인가 중국에서 이러한 상표권과 관련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얼마 동안 지금 활동을 하신 거죠? 제가 중국 분야에 이제 전문으로 활동한 건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제가 변리사 생활을 시작한 건 이제 올해 이제 16년 차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서 겪는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경험과. 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좀 있는 그대로의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저희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중국 관련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올라온 여러 가지 부정적인 댓글 가운데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중국과 진출을 할 때, 그러니까 중국에 진출할 때는 합작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합작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기술 이전 요구 때문에 나중에는 기술도 뺏기고 회사도 뺏긴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요것과 관련한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우리나라 이제 투자자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사실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사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쉽지는 않고, 그래서 사실은 현지에 있는 현지의 사정을 잘 아는 현지 기업들의 도움을 받고자 보통 합작법인, 합자법인을 많이 설립을 하죠. 그런데 중국이 무조건 외국인이 중국에 진출할 때 중외 합작이라든가 중외 합작 회사만 세울 수 있는 건 아니고, 외상 독자 기업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제도들이 마련이 돼 있고, 또 외상 독자 기업들도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조건 어떤 중국의 현지 기업과 합작 형태를 해야 된다, 그게 강제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외상 독자의 형태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중국 기업의 이제 무조건적인 어떤 기술 이전 요구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일부는 팩트인데 또 일부는 또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뭐가 틀린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합작 기업을 세워야만 중국에서 비즈니스가 가능한 영역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 컨텐츠, 컨텐츠 서비스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중국 법상으로는 외상 독자 기업도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상 독자라는 것은 단독으로 법인을 출자해서 영업을 하는 맞습니다. 행위를 얘기하시는 외국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컨텐츠를 이제 말하면 서비스하거나 인터넷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제 광전 총국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허가를 이제 내주고 있는데, 그런 허가가 있어야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데, 그 허가가 없으면 사실은 이제 비즈니스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허가를
외상 독자한 기업들한테는 잘 안 주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외형상으로 관찰했을 때 공정하게 제도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실질로 들어가 보면 상당한 불평등이 또는 불공정이 존재하는 영역들은 또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런 영역들은 또 그럼 그런 영역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냐? 그렇지는 않고요. 또 일부 영역들은 외국 기업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하거나 R&D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열려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중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중국은 이렇다. 중국은 공정이 불공정이 존재한다. 무조건 기술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각 지방 도시별로 또 기술 영역별로 사업의 비즈니스 영역별로 굉장히 특성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외국 기업들한테 불공정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또 그렇다고 또 실질에 들어가서 그럼 아예 그런 불공정이 아예 없느냐, 공평하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또 따져보면 일정 영역들에서는 여전히 좀 불공정이 존재하고 또 일부 외국 기업들의 기술 이전들을 강제하거나 또 그런 것들이 없으면 비즈니스 진출 자체가 안 되게 만들어 놓은 영역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들을 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겠죠, 합법적으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이따가 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네. 일단 문제 제기만 한번 전부 네. 한번 가볍게 훑어볼게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네네. 하나 제기하는 이의가 뭐냐면 중국 기업에게는 보조금을 주고 외국 기업들에게는 그 보조금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불공정한 시장 형성을 만든다. 그러니까 네네네. 돈 벌려고 들어갔다가는 중국 네. 기업들한테 전부 깨지고 손해만 보고 나온다. 네네. 이제 이 얘기죠. 네. 이거는 사실 보조금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보다 땅값이 싸고 또 더 나아가서 아직까지는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쌉니다. 그래서 실제로 같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가 경쟁력이 우리 기업이 당연히 중국 기업에 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품질 문제는 이제 뒤로 하고요. 동등한 품질을 만들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국 기업이 더 많은 원가가 들 수는 있는데요. 비슷하게 시장에서 내놨을 때 원가 경쟁력을 이제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은 이 보조금의 영향보다는 인건비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기타 이런 비용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 이미 아직은 중국 경제가 이런 땅값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아직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아직은 중국이 이런 일선 도시들 이 중국의 이제 동부 연안에 있는 도시들보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전히 개발 여지들이 아직 많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의 차이라고 보여지고 보조금의 차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무조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진출해서 우리가 그러한 불공정한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전부 손해보고 철수를 한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건가요? 예, 그렇죠. 사실 지금도 여전히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실제 제 고객들 중에서도 여전히 중국 시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고 중국에서 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전자제품, 그러니까 IT나 또 반도체 분야의 재료, 중간 재료들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장비들이나 이런 영역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굉장히 가능성 기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하나의 사례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박살나고 들어왔다. 사드 때문에 망했다. 이런 얘기 하는 분도 있고 현대차도 망했다. 삼성전자 휴대폰도 쫄딱 망하고 1, 2%밖에 시장 점유율 안 되면서 망했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 롯데백화점 사례는 롯데몰이라든가 이 관련된 사례는 사실 사드 영향도 일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이 시장의 유통 구조라든가 중국 사람들의 있던 소비 패턴의 변화의 영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배달업 관련된 이 산업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1, 2년 전부터 이 배달을 관련된 업종이 크게 성장하고 있었고
여러분 다 아시는 그 스타벅스를 대항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그 루이싱이라고 하는 커피 브랜드도 사실은 뭐 커피 맛으로 뭐 스타벅스와 경쟁한다기보다는 가장 큰 어떤 그 경쟁력이 배달이거든요. 아, 그래요? 커피 한 잔도 배달해주는 그 서비스. 이런 어떤 말하자면 소비 패턴의 변화, 뭐 유통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이런 대형 백화점 산업이 상당히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사드의 영향도 있겠죠. 물론 사드의 영향도 있고, 뭐 실제로 그 중국 정부가 중국에서 이제 골프 대회를 했는데, 여자 KLPG 골프 대회를 했는데, 우승권에 있었던 한국 여자 선수가 롯데 메인 스폰을 받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 아예 TV에서 안 잡아주는 그런 뭐 사례도 있었고, 중계방송에서. 그런 영향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중국의 어떤 시장의 변화, 소비 패턴의 변화가 더 많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저도 그와 관련해서 그 중국 비즈니스 전문가 분에게 들은 얘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3차 산업하면서 왜 그 몰이, 그러니까 백화점 문화가 네,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그렇죠. 예. 마트라든가, 중국은 이게 바로 접목이 되자마자 바로 온라인 네, 맞아요. 쇼핑몰들이 활성화가 되면서 네. 바로 그 단계로 넘어갔다는. 네, 맞습니다. 뭐 알리바바라든가 뭐 징동샹샹이라든가 이런 쇼핑몰들이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하면서 실제로 뭐 중국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광군제, 광군제도 사실 메인은 온라인 쇼핑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런 어떤 트렌드의 변화에 이런 어떤 오프라인상의 대형 매장의 경쟁력들이 이제 하강하고 있었던 국면에 그게 좀 맞물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한번 그 보시는 분들도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그 오프라인 유통 업체로 롯데만 망한 것이 아니라 롯데보다 더 뛰어난 중국 토종 업체들도 전부 영업난에 시달리다가 알리바바가 다 인수했다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오프라인 백화점들의 유통 체인들의 영업 자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거. 네. 요것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 뭐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제 출장 가보시면요, 유명한 쇼핑몰들이 있거든요. 뭐 중국에 뭐 베이징 하면 뭐 구어마오라든가 뭐 이런 데 있는 쇼핑몰들, 뭐 상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보면요, 백화점들이 너무 멋있게 해놨는데 가보면 손님이 없고 썰렁합니다. 그런 것들 보면 이게 좀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가장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중국에 가면 상표권 도용을 많이 당한다. 지적재산권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 네, 맞습니다. 현재 정말 이 상표권 침해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가 겪는 지식재산권의 피해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 업체들이 우리 제품들이나 우리 브랜드를 따라해서 모조품을 만들고 모조품을 싼 가격에 유통을 해서 우리가 그런 큰 피해를 입는 형태를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중국에서의 이런 그 지식재산권 피해 양상을 보면요,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상표권이라든가 디자인권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기술 보호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을 보호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업들이나 중국의 이런 상표 사냥꾼들, 개인들이 한국 기업이 꽤 중국에서 유명하고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의 상표 보호를 안 하네 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을 하면서 그 자기들 명의로 중국에 이제 자기 권리로 등록을 시켜 놓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겪는 문제가 모조품들이 막 유통돼서 막 시장이 교란되는 문제라기보다는 당장 우리 기업이 우리 제품 들고 갔는데 중국 기업들의 지재권 침해 문제부터 발생을 해요. 내 상표를 먼저 그쪽에 등록해놨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원래 오리지널 브랜드의 그 사용권자인데 오히려 내가 중국 들어가면 상표권 침해자가 되는 거죠. 그래요? 네,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나름 이제 중국 전문 변리사라고 해서 중국 관련된 사건들을 뭐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담당하는 사건의 한 70%는 그러니까 우리가 권리를 갖고 있고 중국 기업들을 공격을 해서 침해를 못하게 하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소송보다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술이나 디자인이나 브랜드에 대한 권리를 이미 획득을 하고 있고 그 권리를 무효화시키는 예, 그게 원래 우리 거였으니 그 권리는 무효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쟁들을 그러니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무효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런 업무가 제 업무의 거의 한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현상은 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한국도 마찬가지인가요? 외국 기업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상표권이나 특허권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에서 먼저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우리도 역시 그런 효과를 얻는 건가요? 예, 그런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 이제 세계 5대 지식재산 강국에 이제 속하게 됐고, 그 이제 Intellectual Property 5라고 해서 IP5라고 부르는데 그 IP5 국가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FTA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법률이 많이 개정이 돼서 외국에서 유명한 또는 외국에서 알려진 기술이 아직 우리나라에 뭐 특허 보호나 상표가 보호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내부에서 한국 국가에서 그 타인의 이미 선공개된 것들을 자신의 권리로 선점하는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 법률들이 많이 제정이 돼 있는데 중국은 아직 그런 정도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법률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상표 선점이라든가 뭐 이런 심지어 특허권 선점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뭐 특허도 마찬가지지만 상표를 한 번 뺏기면요. 이건 아예 그냥 비즈니스 자체를 그 브랜드는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당장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이런 상표 사냥하는 브로커들한테 거액의 돈을 주고 사와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무효 심판 소송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있지만 좀 급한 그런 소송들은 1년 시간이 이상, 걸리니까. 예, 1년 정도 걸리니까 1년을 못 기다리는 기업들이 있죠. 그러면 바로 장사해야 되니까. 네, 바로 장사해야 되니까 우선 돈 주고 이제 협상을 통해서 거액을 주고 사옵니다. 그러면 이 브로커들은 뭐 중국에서 상표 출원하는데 중국 내국인들이니까 싸게 출원하겠죠. 뭐 한 5, 60만 원이면 이제 상표권을 획득할 텐데 그거 해서 뭐 많게는 20억. 예, 뭐 적게는 뭐 한 2, 3억 정도의 수익 얻으니까요. 뭐 이만한 투자가 없는 거죠. 진짜 어떤 금융 상품, 어떠한 투자 상품보다 수익률이 좋은 게 중국에서 이 상표 선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국에서 그 중국에 진출할 어떤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에 어떤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로 중국에도 상표 신청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놓으시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굉장히 인접해 있고, 뭐 우리나라의 최대 교육 국가도 중국이고 교역량 규모를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일어나거나 뜨고 있는 브랜드가 있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중국에서도 그것들을 알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우리는 이제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중국의 이제 조선족 동포분들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게 이제 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뭐 대부분 또 한국에서 성공하시면 해외 진출 국가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 브랜드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내가 키울 브랜드다라고 하시면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중국의 상표 출원, 상표 신청을 해놓으셔서 보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지적재산권이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은 팩트는 아닌 거네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지식재산 소송, 말하자면 침해 소송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고 침해자가 있을 때 이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 침해 금지와 거기에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승소율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원고 승소율, 즉 권리자의 승소율이 30%를 지금 거의 뭐 한 20년 가까이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8%, 29%, 하여튼 30%대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지식재산 보호가 잘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한국이 그렇습니다. 지금 30%밖에 안 된다는 게 한국의 경우에. 한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은요, 전체 통계, 지식재산 소송의 전체 통계의 원고 승소율이 60%가 넘는 국가입니다. 그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원고 승소율이 있다는 권리자 보호가
적어도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2배가 더 승소율이 높다는 얘기고 또 실제로 외국인 승소율이 어떠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그렇죠. 갖는 게 원고가 외국인이고 외국 기업이고 피고가 중국 기업일 때가 이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승소율이 어떨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게 중국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아, 그래요? 예. 60% 이상이란 얘기예요? 네네. 심지어는 베이징이나 상해시에 있는 이제 뭐 베이징시 지식재산 전문 법원 또 상해에도 지식재산 전문 법원이 있거든요. 여기에 통계들을 보면 베이징시는 외국인 원고 대 중국인 피고의 원고 승소율이 70%가 넘고요. 상해는 뭐 한 60%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보면 무조건 외국 기업들한테 불리하고 무조건 외국 기업이 소송을 걸어서 법적 대응을 했을 때 진다. 이건 팩트가 아닌 거죠. 그 비율로만 보면 오히려 한국이 더 열악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고민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특허청이라든가 또 특허법원의 고민이 한국의 이 원고 승소율이 높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매력도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희 업계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받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중국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일반인들이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마치 중국은 이쪽 지식재산이라든가 이런 거의 질서에 마치 하나도 보호 안 되고 막 무법천지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원고 승소율이 높고 보호도 더 안 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러한 얘기가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제 중국에서 지식재산 보호가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우선 중국의 우선 문화 자체가 이 샨자이라고 해서 이제 짝퉁이라든가 모방품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 불과 몇 년 전까지 유행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이징이나 상하이 가보시면 또 칭다오도 가보시면 도시마다 어마어마한 짝퉁 시장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모조품들을 구매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 야, 이게 중국은 진짜 이런 거 보호가 하나도 안 되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영역들이 실제로도 어느 정도 존재합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영역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워낙 게릴라식으로 또 그런 단속들을 눈을 피해서 모조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해요. 그런데 또 실제로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소송이나 이런 법적 대응을 했을 때 결과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외국 기업들. 승소. 예. 대표적인 사례로 영국의 텐사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텐사라고 하는 기업이 이제 이런 도로, 철도 이런 데 집안에 깔리는 이 보강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여기에 중국 특허권도 갖고 있고 이제 전 세계 특허권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보니까 처음에는 중국 시장에 진출해서 이걸 수출해서 잘 팔았는데 얼마 지나니까 중국의 이제 건설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이걸 보고 똑같이 모방해서 팔아갖고 이제 중국 공사들을 따내들하는 거죠. 토목 공사들을. 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건설 업체들은 대부분 국영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이긴다? 이게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영국 텐사라고 하는 기업이 이 중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20여 건의 침해 소송을 제기를 해요. 국영 기업들을 상대로. 네. 그래서 한 5년간 소송을 했는데 2건 빼고 다 아마 승소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 그 지오그리드 보강재라고 하는데 그 제품을 중국 시장에 지금 80%를 점유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런 중국 제도의 특성이라든가 또 지재권 보호 환경을 좀 잘 이해하고 또 강력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경우에 꼭 보호가 안 되거나 패소한다거나 이렇지는 않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